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올해 있을 상상고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상상고 원서를 집어넣게 되는데, 상상고 원서를 쓴 친구들을 보면 전기 때 과학고나 영재고에 원서를 썼던 친구들 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상상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는 방법과 상상고를 준비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상상고를 위해서 별도의 어떤 과정이나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쟁률에 대한 변화부터 볼 건데요. 이게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보면 2026학년도하고 작년도 2025학년도에는 정원이 거의 같은데요. 어떤 정원이냐면 이 전국에 있는 학교생활 우수전형, 남자 학생, 여학생 전형이 그 전까지는 2023년도에도 남자는 161명, 2024학년도 보면 남자는 160명, 여자는 78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죠. 작년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남자가 127명, 여자가 6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 정원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늘어났냐면 여기 사회통합전형 있잖아요. 사회통합전형이 원래 13명 또는 뭐 13명 정도를 뽑았어요. 남자 13명, 여자 7명 해서 20명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게 작년부터는 남자가 45명, 여학생이 23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미달이 됐어요. 23명, 45명 정원이었는데 22명이나 미달이 된 거고, 여기는 좀 여학생은 좀 넘었네요. 27명으로. 이렇게 미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전형은 오히려 미달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국전형, 일반전형에 해당하는 전국전형에서는 실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원래 2.23대 1이었죠. 남자 학생은 오히려 줄었어요. 359명이 지원했던 것이 350명 오히려 줄었는데 경쟁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226명이 지원하던 것이 235명, 약간 늘었지만 경쟁률은 엄청나게 늘었죠. 3.73대 1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경쟁률과 관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달될 때 남는 인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45명 정원이었는데 42명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명이 남잖아요. 요 3명. 그러면 요 3명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일반 전형의 숫자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또 이 사회적 전형도 마찬가지.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도 남학생이 45명이었는데 23명으로 미달이 됐잖아요. 22명이 미달됐으니까 이거는 다 가는 건 아니고 나누기 2에서 50%만 11명이 더하게 되는 거죠. 더하기 3, 더하기 11명. 그래서 상상고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이 정원 자체가 127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14명이 더 늘어난 인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상고의 경쟁률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전형도 신경을 써서 혹시 다른 전형에서 미달이 되질 않나, 이런 걸 봐가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상고는 입시의 경쟁률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모집 요강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공개한 거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전국 전형이죠. 56.6%를 뽑습니다. 거기에 남자가 127명, 여학생이 6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그 전북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학생이 45명, 여학생 23명을 뽑습니다. 여기에 매우 특이할 만한 전형이 있는데 이거 글로벌 태권도 전형. 요게 3%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태권도의 태권도 사품인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항상 질문을 해요. 제가 사품인데 일반으로 넣을까요? 글로벌 태권도로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글로벌 태권도로 넣는 게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건이 되는 친구들만 글로벌 태권도 전형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획인등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은 이렇게 336명을 선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학교생활울사 전형, 그리고 글로벌 태권도 전형,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 전형이나 기획인등 전형까지 해서 실제 그 인원에서 얼만큼 미달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그 절차나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모집 정원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르게 교과 성적 출결 상황이라서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전체 모집 정원에, 자, 1단계에서는 전체 모집 정원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 정원 내에서 2배수 내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남학생이나 여학생 전형은 이미 2대1, 여학생 같은 3대1이 훨씬 넘잖아요. 그런데 전체에서 2배수가 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작년도 경우에는 2.2대1, 전체가 2.2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다른 전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통합 전형이라든지 지역 전형이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안 되면 요 2배수 내외에 걸려서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쵸?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 모집 정원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 상상고를 지원할 때 여학생의 경우나 남학생의 경우도 내신 성적에 전 과목이 A가 아닌 친구들도 요 1단계에서 선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종 합격까지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B가 1개가 아니라 2개인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상상고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 요소에도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전형 요소에는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냐면 작년까지는 2024학년도까지는 실제적으로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나 사회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작년부터는 바뀐 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올해부터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5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이 들어가고 실제 내신 점수도 300점이었는데 300점이 32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점수가 바뀌었냐면 이 창의융합 점수가 60점이었는데 48점으로 그리고 이 인성 독서 점수는 40점이었는데 32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창의융합 점수와 인성 독서 점수가 줄고 내신 점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전히 2단계 면접에서 기본 점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창의융합인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는 기본 점수를 원래 60점 주던 거를 40점으로 줄였기 때문에 결과는 같은 점수 비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기본 점수가 60점이었어요. 60점이었는데 이게 40점으로 준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창의융합은
기본 점수가 24점이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 48점 중에 24점 빼면 24점인 거죠. 네, 여기도 16점. 그래서 기존의 그 창의 융합 점수 그리고 독서 인성 점수의 그 변동폭을 똑같이 유지해서 여전히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 융합 점수는 60점이었는데 이것이 48점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기본 점수를 제외한 실질 반영률은 여전히 24점이었던 거고요. 여전히 16점으로 실질적 반영률은 똑같다. 반영은 똑같다라고 할 수 있다.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점수가 반영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학은 여전히 100점입니다. 100점. 그리고 국어 70점, 영어 70점. 요게 국어하고 사회 합친 점수가 원래 60점이었는데 따로 40점씩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20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학년 1학기의 점수 기준이 20%,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30%, 3학년 1학기가 50%에서 총 3개 학기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점수 같은 경우도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원래 점수가 2학년 1학기 때의 점수는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32점이 점수고 그 다음에 알파인 기본 점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320점인 줄 알았는데 320점이 아니고 그거 절반 정도밖에 점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도 이 48점이라는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기본 점수. 그리고 여기도 3학년 때도 80점이라는 기본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점수를 합쳐오면 여기가 160점, 여기가 160점. 기본 점수가 160점이기 때문에 실제 내신 점수는 160점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 점수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320점이 다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영어가 만약에 B를 받았다. 7점이죠, 7점. 영어가 B가 7점인데 만약에 B를 받으면 0.92를 곱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해줄 때 얼마가 될까요? 7 곱하기 0.08이 되는 거죠. 7 곱하기 0.08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치면 마이너스 0.56. 그러니까 내신에 B가 하나 있는 게 실제 면접에서는 지금 막 40점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내신에서 점수는 0점 몇 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학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수학이 B가 나왔어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데미지가 엄청 크죠. 15점인데 만약에 2학년이 15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B를 받게 되면 0.92잖아요. 그래서 15점에다가 0.08를 곱해줍니다. 0.08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2점 정도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상고를 준비했던 친구들 보면 내신 성적이 아주 안 좋은 친구들은 사실 되는데도 어렵죠. 실제 실력이 안 좋은 거지만. 근데 실력이 있는데 어떤 실수 같은 걸로 인해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을 정확하게 하고 준비를 했을 때 실제 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를 좀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요소가 있는데 이 상상고는 아무래도 좀 홍성대 씨라고 정석을 썼던 저자분이 세운 학교다 보니까 이 결석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출결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커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만약에 영어에 B가 있어도 0점 몇 점밖에 감점이 안 되는데
하루만 결석해도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결석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점수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가 3번이 있어야 한 번에 결석을 쳐요. 만약에 2번 정도 있는 거는 그냥 결석으로 안 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미인정 지각이 한 번, 2학년 때 한 번, 합치면 2번이잖아요. 근데 3학년 때까지 한 번 있으면 3번이 되면 그런 경우 한 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나 결과 합쳐서 3번이 있을 경우는 하루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틀이 되는 경우에는 0일. 만약에 여기처럼 미인정 지각 2번이나 미인정 조 2번에서 총 4번이 있어. 그러면 결석 하루로 계산한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석하는 게 실제 내신 성적 반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 면접에는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때에는 공통 면접 문제가 나와요. 문제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면접인데 무슨 문제냐? 이 창의 융합형 면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통 문항에 문제가 나오는데 수학하고 과학에 관련된 문항이 나옵니다. 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학고 준비 친구나 영재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걸 보고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항을 어떻게 하냐면 20분 동안 면접 준비 시간에 문제를 풀어.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10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면접을 합니다. 이때는 자기소개서도 물어보고 생기부도 물어봅니다. 생기부도 물어봐요. 이렇게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인성 독서 면접실로 들어가요. 이때도 공통문항이 있어요. 공통문항. 책을 갖다가 보거나 인성을 연결한 문제들이 나와요. 공통문제를 풀고 나는데 푸는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10분 동안 푼 다음에 다시 면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융합형 문제는 수학과학 문항, 인성 독서는 독서하고 인성에 관련된 문항을 물어보게 되고, 이때는 이 면접 문제 외에도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본다라고 봤을 때 시험 보는 시간은 30분인 거죠. 30분인 거고 면접 시간은 약 20분이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해보면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1시간 동안 면접을 보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면접 때는 주로 어떤 걸 보냐면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검토 내용에서는 학습 경험, 학습에 대한 잠재력,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과 자질, 사회성, 시민적 자질, 리더십,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탐구 활동에 해당하는 이 탐구를 뭘 했나, 탐구 활동 중심의 질문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우리가 봉사활동 안 하는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중요하니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영어 원서를 포함한 이 수학과학 독서, 여기를 포함한 수학과학 독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수가 독서죠, 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접을 가게 되면 이제 면접실은 한 명이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상상고에 2단계 면접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창의융합형 문제입니다. 상상고는 남학생 문제와 여학생 문제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작년도에 여학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학생이 나왔던 문제고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 고대 그리스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내용이 더 있었고요. 울릉도 성인봉의 해발 984m고요.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일본의 오키섬의 다이센 산의 섬은 1729m로 산의 높이를 이용해
특정 위치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 울릉도와 성인봉 그리고 다이센산에서 독도가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할 때, 이거 중요하죠.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할 때 성립하는 전제의 조건. 아무래도 경도가 같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구가 완벽한 구가 돼야 된다는 뭐 이런 조건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에라토스테네스 방식을 이용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해라. 실제 값도 주어졌고 내용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울릉도의 성인봉과 일본의 다이센산 중에 독도에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곡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볼 때 보일 수 있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멀면 곡률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데 그 곡률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그 과학 문제와 수학의 삼각비 문제가 섞였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반지름을 측정하는 것과 수학 문제를 융합했다. 그리고 실생활에 연결된 지구의 곡률, 그리고 중심각,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특별한 어떤 행성을 주고 행성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내용을 좀 과학과 수학을 연결한 문제가 나왔다. 또 하나는 실생활에 관련된 것 중에는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일본의 오키 섬에서의 가시거리를 분석해서 실제 보이는가를 지구의 곡률과 연결해서 계산해 보았다. 그리고 비례식과 삼각비를 이용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논리적 문제 해결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고대 과학자의 실험 방식을 현대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단순 계산이 아니라 비례관계, 삼각비, 원의 중심각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활용한 논리적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거.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실생활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수학, 과학이 융합된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독서인성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 독서인성 문제는 남학생 문제인데 이걸 한번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성 문제는 남학생, 여학생이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독서인성, 남학생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은 DDT 살충제를 연구한 과학자야. 레이첼 칼슨은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자연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그녀는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의 보험을 쓴 사람이죠. 레이첼 칼슨. 그리고 아래는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 넓은 면적의 산림이 벌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레이첼 칼슨이 생각하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주장, 채식주의자가 말하는 육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할 수 있고 또는 비판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에서 밑줄 친 과학기술의 모순이라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생략해서 안 썼는데 이것이 문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해당 사례가 왜 과학기술의 모순을 보여주는지를 말해라. 과학기술과 모순. 과학이 발달했는데 오히려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뭔가 모순이죠. 환경에 의해서 뭔가를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환경 오염되는 그런 모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인 독서를 주고 그 과정을 갖고 풀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과학고나 영재고를 이런 독서인성 없이 준비했던 친구라면 정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지 정말 난감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상상고의 좀 독특한 이런 풀이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를 저희가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과학기술과 환경에 대한 윤리와 연결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연보호와 인간의 생존에 가치가 충돌하는 이런 충돌의 분석을 묻는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모순이 실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냐, 얼마나 이게 많이 책을 보고 행동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논리적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 과학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 이 균형 잡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도 해야 되는데, 유전자 조작식품이라든지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언뜻 생각해보면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가 상상고의 독서 인성의 문제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의융합형 문제입니다. 창의융합형 문제를 먼저 할 때는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들을 좀 파악하고 예상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수학으로 이루어진 문제, 과학융합형, 사회랑 연결된 거, 도형, 추론형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도 문제들은 아무래도 이제 과학이랑 수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지만 그 전에는 사회랑 연결된 문제, 도형이랑 연결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풀이하는 훈련을 잡아야 되겠죠. 물론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푼 다음에 예상 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구조하는 훈련, 아주 미묘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재진술하는 거, 그 다음에 원래 개념을 제시하는 거, 계산이나 추론, 결론 내는 거. 우리가 그 문제를 답만 딱 맞았다고 해서 맞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풀이가 20분이고 답변하는 게 10분이에요. 총 30분이잖아요. 30분 내에 모든 걸 계산해 서술까지 하는 그런 연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서 인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독서 인성 문제는 실제 교양이나 철학, 사회 문제에 관련된 책 리스트를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멋진 신세계? 세상의 절반을 왜 굶주리는가?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신무의 본 같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보고 이런 독서 토론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예상 문제를 만든 다음에 제시문 요약,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 생각과 사례를 넣어주고 결론을 해보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인성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 개 책, 내가 읽었던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 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저자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실제 독서 인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상고 올해 2026학년도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